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덥죠, 오늘 하루도. 그죠? 자,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이 있는데요. 미국이 더 비중 있게 보는 동맹은 어딜까요? 자,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겠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한 분이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죠. 좌시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이겨본 적 있었습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서민입니까? 15억, 17억 동원하는 사람들이 서민이다. 인사청문회 나오는 분들 대부분 부동산 투기하는 듯한데 그럼 투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내로남불입니까? 시장은 생각보다 매우 창의적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늘 후행적, 즉 뒷북치기 아니었던가요? 이런 정부 정책이 마치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뀌지 않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분기당 한 개씩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5년 동안 집값이 55% 이상 올랐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7% 올랐고요. 자, 다시 동맹 문제로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방문했었죠. 6.25 때 미중 간 벌어졌던 전투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외교 전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드를 배치했으면 했지 임시 배치는 또 뭡니까?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무책임한 중국에 강력 제재 조치를 한다면 우리 경제는요. 많은 분들이 휴가 떠난 서울이 참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민간 합동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정말 4015번님이 보내주신 대로 세상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할 정도로 여유로운가. 일부에서 어쨌든 진상조사위원회 제도 개선 본과위원장 맡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연구소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고요.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이유와 국민의당 혁신을 위한 보관 2부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정치 토크 시간이죠. 야권으로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 나온 대통령의 휴가와 안보 상황에 대한 진단, 어제 검찰 수사의 발표 이후 재점화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의 갈등 등을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배재대 정현정 교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신청 여러분들도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내려졌죠, 그죠? 예. 지금 벌써 그 상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특검에서, 그죠? 예. 이유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문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증죄 빼고는 거의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 매우 좀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제 진상규명이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진짜 그 밑에 비서관으로 있던 두 분은 다 형을 받았는데, 그럼요. 실형을. 예, 예. 이분은 재주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뭐 예전부터 남다른지 알고 있었는데 좀 놀랍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이분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헌법 유린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실은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문화부 장관 현직에서 구속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는 판결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특검이 블랙리스트 피고 7명 1심 판결에 항소를 했다라는 말씀 앞에서 나눴는데, 예. 2심 결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2심 결과에서 특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다시 구속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사실 또 지금 뭐 현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그 증거 인멸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미 또 이제 앞으로 또 물론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내야 될 과제이겠습니다만 조윤선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업무를 봤던 것들에 대한 사실은 제보들 같은 것들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의 어떤 죄를 줄 때 명백한 증거라든지 물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특검이 나름대로 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간에 흘린 눈물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정도로 판결이라는 게 눈물에 약한 겁니까?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번 법원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예술인 지원 배제 사업 정도로 매우 축소해서 프레임을 잡은 게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명백한 헌법 22조를 비롯한 헌법 유린 사건이고 또 국가 폭력 사건, 국가가 어쨌든 예술인들이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폭력 사건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전달 책임만을 이제 받기 때문에 정무수석 재직 시에 그 증언들만을 가지고 좀 판단한 부분들이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그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작동한 전체적인 국가폭력이라든지 과정으로 본다면 아마 항소심에서는 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입증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그 판결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통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편파적인 지시사항은 아니다. 뭐 이런 판결문이 있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국정운영 기조에서 이제 그것을까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많은 쟁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화예술인들이나 지금 그동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기됐던 내용들을 보면 명백한 이제 헌법의 위반 사항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사실 블랙리스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게 뭐 문화예술인들 지원 배제 사건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언론도 많이 그걸 다루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모든 국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굉장히 이제 사기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게 민주주의의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라고 국가폭력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문화예술인들 지원 배제만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 이제 헌법 유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이제 그 사실은 블랙리스트라는 건 이념 체제를 다시 작동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좌우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차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걸 정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의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정확하게 그 법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블랙리스트 내용을 감사원도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검에 다 조사를 했는데 진상규명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도 앞에서 말씀은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왜냐면 뭐 우리 이원재 소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방송용어로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긴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조사의 범위라든지 깊이를 어떻게까지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의미의 법률적 처벌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외에도 사실은 법이라는 건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좁은 의미의 합의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정책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측면,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 꼭 누구를 처벌하거나 뭐 어떤 정치적인 복수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프로세스나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누구 처벌하는 것을 알아야 이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이 진상규명은 또 진행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블랙리스트의 작동 관계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번 1심도 그렇고 주로 청와대와 그 이제 핵심적인 전달 라인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산하기관들, 전문기관들이 이거 관련돼 있습니다.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예술인복지재단이라든지 뭐 많은 기관들이 지금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이제 체계적인 진상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오해라든지 또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또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은 예.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좀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예. 오히려 누구를 뭐 처벌하는 과정보다는 그렇죠, 이걸 함께 그렇죠. 치유하고 예.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문화라 그러면 체육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과거에 그 체육계에서도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지 예. 그 숏트랙 이런 쪽에서 어떤 파벌, 그다음에 뭐 격투기에서도 어떤 파벌, 축구 심지어 축구까지 예. 그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문화예술인들의 피해와 마찬가지로 사실 창의적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제약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분위기 이거를 제도적으로도 바꿔야 되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동안 어떤 지원의 이권을 둘러싼 혹은 지원과 관련된 많은 좀 뭐 요즘에 적폐라는 말이 많이 네.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라는 이름의 이제 뒤에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재발 방지와 좀 더 공정하고 예.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제 지원 구조 혹은 네네. 활동 구조들을 만들려는 그렇군요. 이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방금 그 투명한 지원 구조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정말 이게 진상조사위원회 역할 중에서 이 지원을 할 때의 자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얼마나 투명하게 어떤 성과를 거쳐서 나왔는지 그거를 꼭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라든지 또 네. 많은 사회적인 토론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제안들이 이제 문화예술 현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의 위원회라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이 과정 자체가 하나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공감하고 예. 앞으로 함께 이제 집단지성으로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참여를 많이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게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법과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법률과 권리로서 또 보장받아야 될 보호장치는 마련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역할을 기대할까요? 일단 사실 지금도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사실 국가적으로도 헌법 자체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일단 기존의 표현의 자유라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보면은 문화국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사이에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문화 다양성 관련 법안들 이렇게 법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이 그 가치에 맞게 잘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이제 더 토론이 필요할 텐데 이걸 좀 더 강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그 문화기본법이라든지 기존의 진흥법 안에 네. 그 차별금지 조항 같은 것을 넣는 것도 지금 좀 다양하게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차별방지 조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문화 쪽에도 여러 가지의 형태의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각 장르별로 예를 들면 영화면 영화, 연극이면 연극 이런 창조를 하는 분들에게는 제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쪽에 좀 더 광의의 그런 역할을 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런 지원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차별금지 조항만이 아니라 많은 지원들이 전문기관이든 지원기관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뭐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든지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블랙리스트 문제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또 그 원인에는 그 기관만이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문화부의 어떤 그런 통제나 개입 갑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예. 같이 토론이 되고 마련이 돼야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문화인들도 어떤 그 행사나 역할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게 정치적인 색깔을 띠게 되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사냐. 근데 이게 본질을 따고 들어가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문화예술을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강시켰지 않습니까? 아마 박지원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위원회도 아마 그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돈이 있는 곳에 많은 어떤 다툼이라든지 경쟁이 있기 마련인데 이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양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곳에 그리고 이제 그런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문화예술을 비롯한 사실은 지원 체계에서 사실은 기재부부터 시작된 그런 권력 관계들이 많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뭐 지금 정부도 협치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분권과 협치를 통해서 오히려 아래로부터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들이 집행될 수 있는 좀 재정 전달 체계, 지원 체계의 어떤 개혁이나 혁신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일단 예산 편성을 해서 또 문체부로 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사실은 재정 전문 분야 부처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가치나 문화적인 전문성이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것은 사실은 문화예술은 그렇게 계량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행정개혁과 행정혁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분과위원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